제2권 내일을 향해 달려라 제18장 패공 탄생. 제환공은 뜻밖의 인재 영척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행군하는 내내 그를 자신의 수레 옆에 불러 대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영척과 함께 천하에 대해 논의하느라 긴 여정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이윽고 제나라 대군과 선백이 이끄는 왕사군은 송나라 국경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미 진선공과 조장공이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제환공은 동맹 군주의 제후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대군을 몰아 송나라의 도성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사자를 보내 먼저 항복을 권할 것인가? 제환공이 물었다. 이에 제후들은 답했다. 저희들은 주공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제환공은 격분하며 말했다. 송환공은 북행 회맹에 참석했다가 배신하고 떠난 자이요. 맹세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병력을 동원해 송나라 도성을 치도록 합시다. 제환공이 흥분하며 동맹 군주들을 선동하던 중 영척이 나와 간언하였다. 주공께서는 이미 천자의 명을 받아 제후들을 규합하셨습니다. 싸움으로 이기기보다 덕으로서 승리하는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제환공이 의아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어떻게 덕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영척이 답했다. 주공께서 송나라를 치려하시는 것은 송환공이 동맹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이 송환공에게 가서 그간의 배신을 사죄하게 하고 다시 동맹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이에 제환공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한번 배신하고 떠난 자를 어찌 말로 달랠 수 있단 말이오. 송환공은 오히려 그대의 목을 베려들 것이 틀림없소. 영척이 단호히 말하였다. 신은 원래 소를 치던 촌부에 불과했지만 주공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송환공이 신의 목을 벤들 아까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은 오로지 주공의 뜻이 천하에 두루 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환공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관중을 바라보았다. 관중은 제환공의 뜻을 눈치채고 조용히 아뢰었다. 영척을 믿어보십시오. 주공께서 요산 밑에서 영척을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리신 복입니다. 관중까지 영척의 의견에 동조하자 제환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다. 군대를 쓰지 않고 송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소. 모든 군사는 송나라로 쳐들어가지 말고 각자 영체를 지키기만 하라. 다음 날 영척은 조그만 수레를 타고 서너 명의 시종만을 거느린 채 송나라로 향했다. 이때 송환공은 중신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고 있었다. 영척이라는 자가 과인을 만나자고 한다는데 그는 어떤 인물인가? 송환공이 물었다. 대부대숙피가 답했다. 신이 듣기로 영척은 보래에서 소를 치던 촌사람이라고 합니다. 제환공이 새로 등용하여 벼슬을 내린 인물인데 말솜씨가 뛰어난 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주공께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송환공이 물었다. 대숙피는 전략을 내놓았다. 주공께서는 그를 불러들이되 아무런 대접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공을 설득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말을 하면 제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주공께서는 그 자를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러면 제환공의 계책은 무산될 것입니다. 송환공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소. 그대 말대로 하겠다. 송환공은 곧 좌우에 무장한 병사들을 배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척이 송환공 앞에 나아가 절을 올렸다. 그러나 송환공은 자리에 앉은 채로 답례하지 않았다. 영척은 오만한 송환공의 태도와 좌우로 시위하고 있는 무장 병사들을 보며 벼랑간 탄식했다. 위태롭구나 송나라여. 송환공이 영문을 몰라 물었다. 과인의 지위가 왕실에서 상공에 이르렀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우리 송나라를 두려워하는데 무엇이 위태롭단 말인가? 영척은 담담히 물었다. 군우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옛날 주공단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어질다고 여기십니까? 송환공은 대답했다. 주공단은 성인이요. 내 어찌 그에 비할 수 있겠소? 송환공의 겸손한 답변에 영척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옛 주공 시절 주나라는 가장 왕성했으며 천하는 태평가를 부르고 오랑캐는 모두 복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께서는 토포악발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어진 선비가 찾아오면 식사를 하다가도 3번씩이나 먹던 것을 뱉어내고 뛰어나가 맞이하셨고, 목욕을 하던 중에도 3번씩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며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진 사람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런데 오늘날 송나라는 어떠합니까? 2번이나 임금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군우께서는 이제 막 즉위하셔 예법을 이어받고자 노력 중이십니다. 그러하다면 당연히 몸을 낮추고 어진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군우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멀리에서 온 나그네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우의 귀에 충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척의 말이 끝나자 송환공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겸손히 말하였다. 과인이 임금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자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못했소이다. 선생께서는 과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오. 대숙피는 송환공이 영척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연신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이는 영척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송환공은 대숙피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영척을 향해 물었다. 선생은 오늘 과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영척은 침착하게 답변을 시작했다. 천자가 권세를 잃으심에 따라 모든 제후의 마음도 각기 흩어졌고 임금과 신하의 구별이 희미해진 것은 군우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임금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환공께서 천자의 명을 받아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주나라 왕실을 부흥시키려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군우께서도 참석하시어 여러 제후들로부터 군의를 인정받지 않으셨습니까? 송환공은 대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고 영척은 이어서 정곡을 찔렀다. 하지만 군우께서는 이유도 없이 회맹에서 탈퇴하며 동맹을 배신하셨습니다. 이는 천자가 부여하신 군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천자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특별히 왕사군을 송나라에 보내치게 하신 것입니다. 군우께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천자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 불충을 저지르셨습니다. 아직 송나라가 왕사군과 싸우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승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환공은 이마를 닦으며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과인은 어떻게 해야 좋겠소? 영척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제 생각으로는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제환공과 회담을 가진 후 동맹을 재맺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로는 주나라 신하로서의 예의를 유지할 수 있고 아래로는 여러 제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송나라를 오래도록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송환공은 그의 말에 깊이 동의하며 탄식했다. 내가 한때 실수로 회맹에서 탈퇴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고 있던 참이요. 다만 제환공이 내가 바치는 예물을 받아줄지 그게 걱정일 따름이요. 영척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노나라는 회맹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지만 동맹을 맺고 나서 빼앗긴 땅을 모두 되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제환공께서 지난 일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성품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군우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화친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환공은 신뢰 어린 질문을 던졌다. 예물로는 무엇이 좋겠소? 이에 영척은 차분하게 답했다. 제환공이 어찌 귀한 보물을 바라고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는 오로지 군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소박한 것으로 보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송환공은 영척의 말을 듣고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좋은 말씀이요. 그대 덕분에 이제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소. 그 즉시 송환공은 제환공에게 사자를 보내어 지난 일을 사죄하고 동맹을 맺기를 청했다. 이에 대숙피도 영척의 빈틈없는 설득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궁정에서 물러났다. 노나라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인 데 이어 영척은 송나라까지 그의 언변으로 굴복시키며 제환공의 위세를 더욱 천하에 떨치게 했다. 그의 영향력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했다.
한편 이제 남아있는 도전은 정나라와 초나라였다. 관중은 날마다 벽에 걸린 중원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그는 영척과 함께 제환공을 찾아가 전략을 제안하며 말했다. 주나라가 동쪽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정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과거 정무공은 동객을 멸망시켰고 정장공은 천자가 이끄는 왕사군마저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나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골육상잔에 빠져 있습니다. 주공께서 중원의 진정한 패자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정나라의 내분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패자라는 말에 제환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깊은 고민에 잠겼다. 과인도 정나라가 중원의 중추국임을 잘 알고 있소. 그렇기에 늘 정나라 문제로 고심해왔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뿐이요. 영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나라는 정장공이 죽은 이후로 여러 차례 임금이 살해되거나 추방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제족이라는 자의 소행이며 현재 임금인 정자도 윤리를 어기고 형님의 자리를 빼앗은 자입니다. 그들을 치고 정자를 축출하여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제환공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정자 대신 누구를 군위에 올리는 것이 좋겠소? 영척은 단호하게 답했다. 지난날 군위에서 쫓겨난 정여공 돌은 역성에 머물며 신정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관중과 영척의 의견을 들은 제환공은 어둡던 표정을 밝히며 크게 감탄했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그는 즉시 대부 빈수무를 소환해 명령을 내렸다. 병차 200승을 이끌고 정나라 역성 땅으로 가 정여공의 복위를 돕도록 지시한 것이다. 제환공은 관중과 영척의 조언을 통해 정세를 꿰뚫고 신속히 움직이면서 초나라보다 한 발 앞서 정여공을 지원함으로써 정나라에서의 입지를 굳히려 하였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주공의 은혜로 정여공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행보였다. 그리하여 정나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준비가 진행되었고 제환공의 전략은 중원에서 패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발판이 되었다. 이 무렵 정여공은 제족이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정으로 보낸 정탐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제나라 장수 빈수무가 찾아와 그를 정나라로 돌아가게 돕겠다는 말을 전했다. 정여공은 그 말을 듣고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빈수무 일행을 극진히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며칠 뒤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를 전했다. 제족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후임으로 숙첨이 정경에 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빈수무가 물었다. 숙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은 답했다. 숙첨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은 있으나 군사를 부릴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정여공은 이를 듣고 가소롭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때 정탐꾼이 신정에서 들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신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문 안에 길이 8척, 머리는 푸르고 꼬리는 누런색의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또 성문 밖에는 길이 1장, 머리는 붉고 꼬리는 녹색인 또 다른 큰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마리 뱀이 성문 문턱에서 3일 밤낮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구경하는 백성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17일이 지나자 성 밖의 뱀이 성 안쪽 뱀을 물어 죽이고는 태묘로 들어가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뱀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빈수무는 갑자기 정여공에게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할애드립니다. 그것은 공께서 다시 임금에 오르실 징조입니다. 정여공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오? 빈수무는 침착하게 답했다. 남문 밖의 뱀은 바로 공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길이가 1장이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반면 성 안의 뱀은 길이가 8척밖에 되지 않으니 동생을 상징합니다. 두 뱀이 17일간 싸운 후 성 밖의 뱀이 이기고 태묘로 들어간 것은 공께서 본국을 떠난 지 17년 동안 이어진 고난 끝에 마침내 정나라의 제사를 이어받을 징조입니다.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수무의 해석에 정여공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깊이 허리를 숙여 맹세했다.
만일 장군 말대로 내가 임금이 된다면 대대로 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곧 정여공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대릉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정나라에서는 보가라는 장수가 나와 정여공의 군대를 맞섰다. 양측은 대릉성 밖 들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보가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정여공의 군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장수 빈수무는 뛰어난 병법가였다. 그는 정여공과 보가가 싸우는 사이 대릉성 뒤편을 돌아 허술한 방비를 뚫고 뒷문을 점령했다. 빈수무는 성문마다 제나라의 길을 꽂으며 국면을 완전히 뒤집었다. 전세가 불리해진 보가는 병차에서 내려와 항복을 선언했다. 정여공은 자신을 오랫동안 대항해온 보가를 보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외쳤다. 저자를 당장 목 베어라. 보가가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다급하게 외쳤다. 보가는 진심이 담긴 외침으로 정여공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공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신은 도성으로 들어가 정자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 정여공은 그의 말에 솔깃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의심이 일었다. 그는 차분히 물었다. 너는 무슨 수로 정자를 죽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가는 침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 정나라의 모든 일은 숙첨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숙첨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공께서 저를 풀어주신다면 저는 도성에 들어가 숙첨을 설득해 정자의 목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정여공은 다시 물었다. 너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냐? 이에 보가는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며 진심을 강조했다. 저의 가족은 모두 대릉성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성 안에 저의 가족을 모두 죽이십시오. 하늘의 맹세코 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여공은 그제야 보가의 말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날 밤 보가는 대릉을 떠나 신정으로 향했고 곧장 숙첨의 집으로 찾아갔다. 숙첨은 보가를 보자마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그대는 대릉을 지키는 일을 두고 어째서 이곳에 왔는가? 보가는 숙첨에게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설득하며 정여공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했다. 숙첨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정여공을 맞이해야 할지 난감함을 표하며 깊은 고민 끝에 응답했다. 나 역시 정여공에게 마음을 기울인 지 오래되었소. 그동안 제족의 영향 아래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뿐이요. 이제야 때가 왔지만 정여공을 어떻게 맞이할지 방도가 없구려. 보가는 숙첨의 태도에 기뻐하며 그의 귀에 작전을 속삭였다. 숙첨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정여공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요. 다음 날 숙첨은 아침 일찍 궁으로 들어가 정자에게 보고를 올렸다. 제나라 장수 빈수무와 공자 돌이 합세하여 대릉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자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며 불안감에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소? 제나라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초나라뿐입니다. 주공께서는 초나라에 사자를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십시오. 초나라 군사가 오기만 하면 제나라 군사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는 숙첨의 제안을 받아들여 답했다. 좋소. 그대는 곧 사자를 뽑아 초나라로 보내시오. 정자는 모든 일을 숙첨에게 일임했지만 숙첨은 여러 날이 지나도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그 사이 정여공과 빈수무의 군사들은 신정성 밖에 이르렀다. 숙첨은 다시 정자에게 아뢰었다. 신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겠사옵니다. 주공께서는 보가와 함께 성에 올라 농성 태세를 갖추십시오. 정자는 숙첨의 말을 따라 보가를 불러들이고 성을 굳게 지키는 준비를 했다. 숙첨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정여공이 직접 맞섰다. 그러나 숙첨과 정여공은 싸우는 척하며 거짓으로 대립했다. 이때 제나라의 장수 빈수무가 군사를 몰고 도성을 공격해 들이닥쳤다. 빈수무를 본 숙첨은 병차를 돌려 급히 도망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를 성 위에서 내려다보던 보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군사가 도망쳐 오고 있다. 보가의 외침에 겁에 질린 정자는 성을 내려갈 준비를 하며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보가의 칼이 정자의 등을 날카롭게 찔렀다.
정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보관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로써 빈수무, 정여공, 그리고 숙첨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성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보관은 궁으로 나아가 정자의 두 아들을 처치하고 정여공을 다시금 왕좌에 올렸다. 이로써 17년간 망명하며 고초를 겪었던 정여공은 마침내 권좌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제나라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복위를 이룬 정여공은 제나라 장수 빈수무를 불러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이 제나라 덕분입니다. 오는 10월에 제가 직접 제나라로 가서 동맹을 청할 터이니 제환공께 전해주시오. 빈수무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정여공은 이번 복위의 공로가 큰 보가를 불렀다. 보가는 자신만만하게 궁으로 들어섰지만 정여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차가운 눈빛을 내리쬐며 말했다. 너는 지난 17년 동안 대릉을 지키며 나를 막아섰던 충신이었다. 전 임금에게는 충신이었지만 이번에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를 위해 전 임금을 죽였구나. 나는 내 마음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 내 동생 정자의 원수를 갚고자 내 목숨을 취하겠다. 정여공은 단호하게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뭣들 하고 있는 것이냐? 정여공은 보가를 끌어내어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보가는 끌려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였구나. 그날 그는 거리에서 목이 잘려 생을 마감했다. 한편 정자를 임금으로 올리는 일에 찬성했던 공족대부 원본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병을 핑계로 집에 틀어박혔다. 정여공은 사람을 보내 원본의 행동을 비꼬았다. 지난날 내가 신정을 떠날 때 대부께서는 정다운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구려. 원본은 정여공의 의중을 짐작하고 그날 밤 집 대들보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정여공은 숙천만은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다리를 잘라 지난날의 일을 안갚음했다. 이후 숙첨은 다시 정경벼슬을 받아 정여공을 위해 일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마침내 제환공은 중원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규합하며 대업을 이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정식 패공으로 추대하고 각 제후국 간의 새 규약을 확립한 후 맹세를 받는 일이었다. 관중은 포숙과 영척의 도움을 받아 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초나라가 갑자기 채나라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초문왕과 도화 부인의 사연에 뿌리를 둔 사건이었다. 수년 전 초문왕은 식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곳 부인 규씨, 도화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지만 도화 부인은 멸망한 고국인 식나라를 잊지 못했다. 초문왕과 함께한 세월 동안 그녀는 두 아들 웅간과 웅운을 낳았음에도 단 한 번도 초문왕과 말을 나누지 않았다. 초문왕은 이러한 부인의 태도가 늘 가슴 아팠다. 어느 날 그는 참다 못해 도화 부인에게 이유를 물었다. 대체 나와 말을 나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러나 도화 부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초문왕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그녀를 추궁했다. 마침내 도화 부인 규씨는 더는 피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아녀자의 몸으로 두 남자를 섬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입을 다물고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다. 초문왕은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채해공 때문이오. 내가 부인을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오. 그리하여 초문왕은 군사를 일으켜 채나라로 쳐들어갔다. 느닷없이 초나라의 침공을 받은 채나라는 초문왕과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채해공은 윗옷을 벗고 성 밖으로 나가 초문왕 앞에 꿇어 엎드렸다. 윗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행위를 육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죄지은 사람이 스스로 벌을 청할 때의 풍습이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육단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었으나 채해공은 살아남기 위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채해공의 이러한 행동에 초문왕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는지
채나라 부고에 있는 보아만을 빼앗고 도성인 영으로 돌아갔다. 이는 남방의 무법자다운 거침없는 행동이었다. 채해공의 육단은 중원 여러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초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원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각 나라 제후들은 초나라의 위협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눈길을 동방으로 돌렸다. 중원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제환공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초나라와 인접한 송나라와 진나라 등은 앞장서서 제환공을 회맹의 맹주로 추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나라만이 초나라를 막을 수 있다. 제후들은 스스로 제나라를 중심으로 한 반초 동맹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강압에 의한 복종보다 자발적인 복종은 큰 차이가 있었다. 제환공으로서는 초나라의 횡포가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 싶었다. 이듬해 봄 제환공은 마침내 위나라의 지금의 산동성 복현에서 중원의 모든 제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합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별동맹이 맺어졌으며 이때 처음으로 제환공은 중원 제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맹주라는 칭호를 받았다. 왕실의 주희왕도 선백을 파견하여 이번 회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혼란스러운 제후시대 이래로 첫 번째 패공의 탄생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제환공이 임금에 오른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시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제환공이 비록 패공의 자리에 올랐으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천하를 제압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중원의 여러 제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를 우두머리로 내세운 것뿐이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폐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관중은 패공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는 제환공에게 이렇게 간언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관중의 말처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시대는 점점 더 혼란으로 치닫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역사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와 새로운 질서를 이루려는 자의 끊임없는 충돌이다. 2700여 년 전 이 시기의 흐름도 이러한 본질적 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 자신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초나라 간의 충돌이 지속되었다. 양측의 힘이 팽팽할수록 시대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제환공이 중원의 맹주로 부상하기는 했지만 초나라를 완전히 제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초나라의 야성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환공이 초나라로 인해 중원의 맹주가 되었듯 초나라는 제환공으로 인해 중원 진출의 야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 첫 희생양은 정나라였다. 정여공은 본래 역성에서 머물며 초나라와 꾸준히 외교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제환공의 도움을 받아 동생 정자를 물리치고 신정으로 입성한 이후 그는 제환공을 맹주로 하는 회맹에 가담했으며 초나라와의 외교를 중단했다. 이는 초문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정여공은 제 나라만 알고 초나라가 있는 것은 모르는구나. 초문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향해 쳐들어갔다. 그 길목에 위치한 채나라는 이미 초나라에 항복한 상태였으므로 초나라가 길을 빌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초문왕의 침략에 정여공은 크게 놀랐다. 채나라처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던 그는 성 밖으로 나가 화평을 제의했다. 초문왕은 정여공의 화평 제안을 받아들였고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받은 후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원의 맹주인 제환공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나라가 초나라와 화평을 맺은 것은 곧 배신이라 여긴 제환공은 사자를 보내 정여공을 꾸짖었다. 이에 정여공은 정경 숙첨을 제환공에게 보내 변명하며 말했다. 초나라의 위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맹주께서 초나라를 제압해 주신다면 우리 정나라는 매년 세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제환공의 분노를 더 부추겼고 그는 숙첨을 군부에 가두었다. 얼마 후 숙첨이 제나라를 탈출하여 본국으로 도망치자 정나라와 제나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에 주희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낭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주혜왕으로 그의 즉위 첫 해는 제환공 10년에 해당하며 기원전 676년의 일이었다. 그 해에 초나라에도 큰 변란이 일어났다. 초의 속국인 파나라가 초문왕의 멸시와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국경을 지키던 초나라 장수 여모는 사태가 급박해지자 수채구멍으로 빠져나가 용수를 헤엄쳐 겨우 목숨을 구했다. 그런데 초문왕은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돌아온 여모를 급무태만죄로 처형했다. 이 일로 염씨 일족은 초문왕을 원망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몰래 파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연합하여 초나라를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이윽고 파나라 군사들이 초나라를 공격했다. 초문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는데 염씨 일족도 그 군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싸움이 한창일 때 염씨 일족은 파군과 싸우는 척하다가 돌연 초문왕을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초문왕의 뺨에 꽂혔다. 이를 신호로 염씨 일족은 병차를 돌려 초나라 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초군은 크게 어지러워졌고 파나라 군사들은 이를 틈타 채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결국 초군은 대패하였고 초문왕은 뺨에 맞은 화살을 감싸안고 도망쳤다. 파나라 임금은 초문왕을 추격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염씨 일족 또한 초나라에서 더는 살 수 없어 파나라로 가 파나라 사람이 되었다. 한편 초문왕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 영성으로 돌아왔다. 때는 밤이 깊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군사들이 성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으나 열리지 않았고 대신 성문을 지키던 대원 육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께서는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초문왕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전노라. 그러자 성문 안에서 육권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초무왕 이래로 우리 초군은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파나라는 보잘것없는 소국입니다. 그런데도 왕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졌으니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황나라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속히 군사를 돌려 황나라를 쳐서 굴복시키십시오. 그런 후에야 신은 이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육권은 일찍이 칼로 초문왕을 협박하며 채해공의 목숨을 살려낸 후 스스로 두 다리를 잘라 충성을 증명한 인물이었다. 초문왕은 육권의 단호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문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군사를 돌아보며 외쳤다. 너희들은 육권의 말을 들었느냐? 이번에 황나라에 가서도 이기지 못하면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초문왕은 곧 군대를 이끌고 황나라로 쳐들어갔다. 정릉 땅에 이르러 황나라 군대와 대규모 전투를 벌였고 그는 친히 북을 치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군사들 역시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정릉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날 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초문왕은 꿈속에서 죽은 식나라 임금을 보았다. 임금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초문왕 앞에 나타나 외쳤다. 너는 무슨 이유로 내 나라를 없애고 내 강토를 빼앗았느냐? 또 무슨 까닭으로 내 아내를 빼앗아갔느냐? 내가 이미 옥황상제께 너의 죄를 낱낱이 고해 바쳤다. 식후는 손을 번쩍 들어 초문왕의 뺨을 때렸다. 초문왕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화살에 맞았던 그의 뺨이 찢어져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초문왕은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졌다. 그는 군사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초군이 추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초문왕은 잠을 자다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다 갑자기 뒤로 나자빠졌다. 군사들이 달려갔을 때 초문왕은 이미 눈을 하얗게 뒤집은 채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초나라의 충신 육권은 초문왕의 시체를 맞아들여 장사를 지냈다. 초문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장자 웅간이었다. 초문왕의 장례가 끝난 후 육권은 동료 중신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2번이나 왕의 명령을 거역했소. 하지만 초문왕은 나를 죽이지 않았소. 내 어찌 초문왕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소. 이제 나도 초문왕을 따라 지하로 가려 하오. 그는 가족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성문 곁에다 묻어라. 나는 죽어서도 이 성문을 지키겠다.
말을 마치고 육권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렀다. 그의 충절은 후세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노나라의 태사 좌구명은 저서 춘추자 시전에서 육권의 죽음을 극찬하며 기록했다. 육권은 진정으로 군주를 사랑한 신하였다. 그는 충간을 통해 군주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 자기 몸에 형벌을 가하면서도 그 역할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세의 한 사가는 이를 반박하며 말했다. 무기로 임금을 협박하고 성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동은 해괴한 일이다. 만일 이것을 충이라 한다면 난신적자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육권과 초문왕의 이야기는 중원 여러 나라에 전해졌고 제후들은 약속이나 한 듯 초문왕의 죽음을 한결같이 기뻐했다. 그 중에서도 정려공의 기쁨은 남달랐다. 정나라는 주왕실의 희성 혈통을 이어받은 자긍심 높은 군사 강국이었지만 초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굴욕을 견뎌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문왕의 죽음은 정려공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다. 이제야 초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정려공은 그날로 초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 무렵 정나라의 정경인 숙첨은 정려공의 큰 뜻을 알고 은근히 조언했다. 옛말에 타인에게 의지하면 늘 위태로움이 따르고 남의 밑에 있으면 항상 굴욕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정나라는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위태로움과 굴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작정이십니까? 이에 정려공은 깊이 탄식하며 답했다. 나도 그 점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소. 그러나 힘이 없는 것을 어찌하겠소. 숙첨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돌이켜보면 정환공, 정무공, 정장공께서 3대에 걸쳐 열국의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경사신분을 충분히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환공이 폐업을 이루고 맹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왕실의 천자를 잘 받들었기 때문이지요. 주왕실과의 관계로 보자면 제나라보다 우리 정나라는 훨씬 가깝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지난해 왕실에서 새로 주혜왕이 즉위하셨습니다. 주공께서는 왜 이 기회에 왕실에 조례하여 왕의 후광을 받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왕의 후광을 힘입어 옛 지위를 되찾으신다면 대국들이 간섭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려공은 숙첨의 조언이 정확하다고 여겼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부 사숙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낙양으로 가 천자께 조례하고 오시오. 사숙은 곧 낙양으로 떠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돌아왔다. 이를 본 정려공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이리도 빨리 다녀왔소? 사숙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왕실에 난이 일어나 왕성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정려공은 놀라며 물었다. 왕실에 난이 일어나다니 대관절 무슨 난이 어떻게 일어났단 말이오? 그러자 사숙은 그간 왕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장왕 시절 요희라는 이름의 총애받던 후궁이 있었다. 그녀는 왕요로 불리며 주장왕과의 사이에서 퇴라는 아들을 낳았다. 주장왕은 왕자 퇴를 지극히 사랑하여 대부 위국을 사부로 삼아 그를 보좌하게 했다. 하지만 왕자 퇴에게는 별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소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외양간으로 만들고 소를 수백 마리나 기르며 왕자 신부님에도 직접 돌봤다. 그는 소에게 오곡을 먹이고 화려한 옷을 입혔는데 이런 특별함은 그의 소들을 문수라 부르게 했다. 퇴는 소를 타고 다니며 그의 시종들 또한 소를 타고 함께 출입했다. 퇴는 주장왕의 총애를 받으며 주변에 많은 벼슬아치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사부 위국을 비롯해 변백, 자금, 축괴, 첨부 그리고 선부 석속 등과 각별히 지냈고 공공연히 당을 만들어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주희왕 시대에도 이어졌다. 주희왕은 퇴의 형이었으나 동생의 방향무인한 행동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주희왕이 붕어하고 주혜왕이 즉위하자 퇴의 신부는 천자의 숙부로 승격되었다. 퇴를 따르는 오대부들은 이를 믿고 더욱 교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주혜왕의 눈에 거슬렸고 결국 그는 자금, 축괴, 첨부의 전답을 몰수하며 위국의 채원을 빼앗아 정원으로 만들었다. 변백의 저택이 왕궁과 가까운 이유를 들어 역시 몰수했고 선부 석속이 바친 음식의 맛을 문제 삼아 그의 녹봉을 줄이는 등의 견제 조치를 취했다.
위국, 변백 등 오대부와 석속은 주해왕에 대한 원망이 점점 깊어졌다. 매일 한자리에 모여 울분을 토로하던 중 누군가가 말했다. 퇴왕자가 천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퇴왕자라고 해서 천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들의 어조는 낮아졌고 표정은 진지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사병을 동원하여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왕실의 신하들과 군사들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주공, 기보, 소백요 등이 힘을 모아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왕자 퇴와 5 대부는 소 땅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소 땅에서 다시 음모를 꾸몄다. 주왕실과 관계가 나빴던 위와 연나라를 설득하여 함께 왕성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제2차 싸움에서는 반란군이 승리했다. 주공, 기보와 소백요는 주해왕을 모시고 온 땅으로 피신했으며 반란군은 왕자 퇴를 추대하여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했다. 사숙으로부터 이 경위를 들은 정여공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왕실과 협력해 복위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운이 따르지 않음인가. 그러나 사숙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경숙첨은 빛나는 눈으로 정여공을 돌아보며 말했다. 주공께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왕실은 적당의 소굴로 변했고 민심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나라의 좋은 기회입니다. 군사를 일으켜 주해왕을 도와 환궁시킨다면 이보다 더 큰 공로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나라는 낙양과 가까이 있으니 맹주를 자처하는 제환공이 개입하기 전에 속히 움직이십시오. 묘책이구려. 정여공은 무릎을 치며 결단을 내렸다. 숙첨의 말대로 지금이야말로 주왕실의 신뢰를 얻을 최적의 기회였다. 정여공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나섰다. 사숙은 온 땅으로 급히 파견되어 그곳에 피신한 주해왕 일행을 역성으로 모셨다. 이어 정여공은 직접 역성으로 가 주해왕에게 조례를 올렸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 봄 정여공은 왕실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군사를 일으켜 낙양으로 진격했지만 왕궁을 수비하던 위와 연나라 군대에 패하여 아무 소득 없이 역성으로 돌아와야 했다. 혼자 힘으로는 왕궁 탈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괭나라와 연합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차례의 외교 끝에 정나라와 괭나라 군대는 두 길로 나뉘어 왕성을 공격했다. 주해왕 4년 정여공은 주해왕과 함께 병차에 올라 군사들을 독려하며 낙양성 남문을, 괵공은 북문을 향해 진격했다. 이때 위나라와 연나라 군대는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왕성 군사만으로는 정나라와 괭나라 연합군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낙양성은 삽시간의 위기에 빠졌다. 이를 알린 위국은 퇴를 만나기 위해 급히 왕궁으로 들어갔으나 그때 퇴는 후원에서 소들에게 여물을 먹이며 성 밖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퇴는 바쁘다며 만남을 거절했고 결국 위국은 집으로 돌아가 원군 요청 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낙양성 안의 백성들은 성 밖에 주해왕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나와 성문을 열었다. 이로써 주해왕과 정여공은 손쉽게 남문을 통과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줄도 모르고 원군을 청하는 국서를 작성하던 위국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종소리를 듣고 비로소 사태가 기울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소 때문에 다 잡은 천하를 놓치는구나. 그러고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 다른 대부들인 축괴와 자금 등은 백성들에게 붙잡혀 맞아 죽었다. 반면 퇴는 요행이 서문으로 빠져나가 도망쳤지만 그의 뒤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소들이 떼를 지어 따라왔다. 그는 자신을 호위하던 선부 석속에게 다급히 외쳤다. 어서 소를 몰아라. 그러나 왕궁에서 기르던 소들은 잘 걷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도망가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 결국 퇴는 추격해온 정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낙양성 백성들은 남문 밖에 내걸린 퇴의 잘린 목을 보게 되었다. 훗날 한 시인은 왕자 퇴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읊었다. 총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더니 마침내는 간악한 자들과 사귀어 모반을 일으켰구나. 1년 남짓 왕위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던고 차라리 관문 밖에 나가 소나 길렀더라면 주해왕은 다시 왕위에 복귀했다. 이 모든 것은 정여공과 괵공의 공로였다.
주해왕은 난을 완전히 진압한 후 정여공에게 홀의 동쪽의 땅과 거울 달린 허리띠를 하사했고 괴공에게는 주천 땅과 옥으로 만든 제사용 술잔을 여러 개 하사하며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정여공은 왕자 퇴의 난을 진압한 공을 믿고 잔치를 크게 열며 마치 자신이 천자인 듯한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정여공은 왕자 퇴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도 화를 당하겠구나. 그해 5월 정여공은 주해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본국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음식이 채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간신히 신정에 도착했지만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허무한 종말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세자 첩이 군위에 올라 정문공이 되었다. 정여공이 죽은 해는 제환공 13년으로 같은 해 노나라에서는 노장공의 생모 문강이 세상을 떠났다. 문강은 천성적으로 음탕한 여인으로 그녀의 연인이자 친오라비였던 제양공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쇠약해져 해소병에 걸렸고 병석에 눕는 일이 잦았다. 효성이 지극했던 노장공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거나라에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시종을 보내 의원을 불러왔다. 이윽고 거나라의 의원이 도착해 문강을 진맥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자의 굶주린 문강은 음심을 참지 못하고 그 의원을 침상 위로 잡아 끌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의원을 계속 궁에 머물게 하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몇 달 후에야 겨우 문강에게서 풀려난 의원은 도망치듯 거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강 쪽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며 거나라로 달려가 그 의원 집에 묵었다. 의원은 문강의 끝없는 음욕을 만족시키느라 나날이 수척해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의원이 먼저 죽을 판이었다. 마침내 의원은 정력이 세다고 자처하는 장사 하나를 천거해 문강에게 붙여주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문강은 늙어가면서도 더욱 음욕을 즐겼다. 하지만 어떠한 사내고 제양공만큼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녀의 해소병이 심해져 임종을 맞게 되었다. 그녀는 노장공을 곁으로 불러 말했다. 문강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 노장공에게 유언을 남겼다. 나는 제나라 사람으로 노나라에 시집왔다. 내가 일찍이 너의 짝으로 제양공의 누이 동생인 애강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별난의 연속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 내 한일 뿐이다. 이제 다행히 애강의 오라비가 제환공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나라에 청혼하여 애강을 배필로 맞아들이도록 하라. 또한 제나라는 지금 폐업을 도모하고 있으니 그를 잘 섬기고 두 나라의 우호가 깨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내가 저 세상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문강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노장공은 문강을 장사 지낸 후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애강과의 혼사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주공께서는 지금 상을 당하셨으니 혼인은 시기상조입니다. 제나라는 노환공을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혼인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중에 혼인을 서두르지 마시고 3년 상을 마친 뒤 혼례를 치르십시오. 신하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뉘었다. 어떤 이는 혼인 자체를 반대했고 대부 어송 같은 이는 제나라와의 혼인을 아예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장공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효라며 제환공에게 청혼을 강행했다. 제환공 또한 이를 승낙하여 두 나라 간 혼사가 이루어졌다. 혼례식은 제환공 16년 노나라 연호로는 노장공 24년에 치러졌다. 당시 노장공의 나이는 37세였다. 신부는 제환공의 여동생 애강으로 어머니 문강의 여동생이기도 했다. 더불어 애강의 동생 숙강도 잉첩으로 따라와 노장공의 부인이 되었다. 이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혈연 구도를 보여준다. 제환공의 여동생과의 혼사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애강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노나라로 시집갔고 노장공은 몸을 낮추어 신부를 맞이했다. 혼례식은 동맹국의 맹주인 제환공과 노나라 간의 상하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애강의 혼인은 단순한 혈연적 결합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로 인해 노나라 공실에 또다시 피바람이 몰아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제환공이 견 땅에서 중원 동맹국의 맹주로 처음 오른 지도 10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관중의 도움을 받아 제나라의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졌고 군사력을 크게 확장했다. 이는 격동의 시대를 반영하듯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사건들을 이끌어냈다. 당시 중원에는 한 고을이 한 나라를 이루는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수백 개 산재해 있었다. 대부분은 강대국의 부용으로 존립했지만 독립적인 주권을 지닌 국가로 여겨졌다. 제환공은 패공에 오른 이후 이러한 소국들을 병탄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때로는 군사를 파견하고 때로는 항복사자를 받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약 35개국을 병탄하였으며 여기에는 이른바 오랑캐로 불리는 이족도 포함되었다. 춘추자 시전에는 제나라 오랑캐를 치달하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때의 오랑캐는 중원 변방의 대규모 부족이 아니라 회수와 제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이족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제나라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애매모호했던 국경의 개념도 점차 명확해졌다. 주무왕이 태공망을 제나라의 제후로 봉하며 정한 영토의 경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서쪽으로는 황하에, 남쪽으로는 목릉, 북쪽으로는 무채지금의 하북성 무채현 북쪽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리며 5등급의 제후와 구주의 수령이 잘못을 저지르면 제나라가 징벌하라.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주무왕이 제나라의 영토로 설정한 지역이 모두 제나라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소국과 제수를 따라 흩어져 살던 이족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무왕의 이러한 영토 설정은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아마도 이는 이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여 제나라의 땅으로 삼으라는 일종의 과업을 부여한 것일 수 있다. 이후 태공망은 주무왕의 뜻을 따라 넓은 지역을 제나라의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공망의 시대 이후 제나라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족들이 다시 세력을 펼치며 국경은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제2공 시절에는 산용의 침략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정장공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은 약 3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제환공이라는 명군과 관중이라는 명신이 등장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불과 수년 만에 주변의 이족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제나라 영토는 태공망 시대에 필적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제환공 18년에는 지금의 안희성 사수연에 위치한 서나라마저 병탄하며 산동 일대의 소국들을 완전히 통합하였고 이듬해 19년 6월에는 송, 노, 진, 정나라 임금들을 송나라 유 땅으로 불러내 네 번째로 회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패공 지위를 다시금 확인받았다. 회맹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제환공은 천자의 버금가는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자축하며 궁정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는 술잔을 들며 신하들에게 외쳤다. 즐겁구나 오늘이여. 만수하소서. 모든 신하들이 술잔을 들어 제환공에게 화답했다. 그러나 유독 포숙만이 술잔을 들지 않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제환공이 물었다. 그대는 과인이 폐업을 이룬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포숙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신이라고 어찌 오늘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총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는 비록 즐거울지라도 과거 근심했던 시절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군신 모두가 즐거움에만 취해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은 듯합니다.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망명하던 시절을 기억하시고 관중은 함거 속에서 황곡의 노래를 은던 날을 영척은 소를 치던 촌부 시절을 결코 잊지 마소서. 이 말을 듣고 제환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포숙을 향해 깊이 읍한 뒤 좌우를 돌아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모두 들었는가? 과인과 모든 대부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포숙의 말을 결코 잊지 말라. 이는 우리 제나라 사직의 무궁한 복이로다. 그제야 포숙도 얼굴빛을 풀고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환희와 경각심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어느 날 낙양의 주왕실에서 제나라로 사자가 도착하였다. 소백요는 왕자 퇴에 난 당시 주공 기보와 함께 주해왕을 보호했던 충성스러운 측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해왕의 명을 받고 사자로 제나라에 도착했고 제환공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으나 그가 온 이유를 몰라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제환공은 관중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난데없이 주해왕이 사자를 보낸 까닭이 무엇일 것 같소? 혹여 지난날 왕자 퇴에 난 때 우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려는 것은 아닌가? 관중은 침착하게 답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과 관련이 있는 사안일 가능성은 큽니다. 잠시 후 소백료는 제궁에 들어가 주해왕의 명을 제환공에게 전달했다. 관중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제 제환공을 방백으로 삼고 태공의 직위를 내리노라. 제나라는 불의를 정벌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라. 지난날 왕자 퇴가 난을 일으켰을 때 위나라 해공은 퇴를 도와 왕위에 앉힌 일이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떠올리며 분노를 잊지 못한 채 10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아직도 위나라를 치지 못하고 있어 한탄스러울 뿐이다. 다행히 제나라는 동방의 맹주 자리에 올랐으니 방백은 위나라를 토벌해 이 분노를 씻어주기를 바라노라. 이는 주해왕의 지난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자 원수를 갚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주해왕은 제환공에게 방백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제수하며 자신이 제환공에게 요청한 위나라 징벌에 대한 대가를 내놓았다. 이는 힘이 약해진 왕실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주해왕의 명령은 제환공에게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었다. 지금까지 제환공이 누리던 패공 또는 맹주라는 지위는 중원의 여러 동맹국 제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호칭이었으며 왕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왕실로부터 방백이라는 직위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면서 그의 지위는 단순히 스스로 자처하는 패공과는 차원이 다른 공신력을 가지게 되었다. 방백은 제후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이는 이전에 주무왕이 태공망에게 내려준 지위와 동일했다. 제환공은 주해왕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위나라를 징벌하기로 결단했다. 그 이듬해 봄 제환공은 병차를 이끌고 위나라로 침공했다. 그는 침공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바로 국경을 돌파했다. 당시 위나라를 다스리던 위해공은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뒤를 이어 아들적이 군위에 올랐다. 그는 바로 위희공이었다. 위희공은 제환공의 침공 이유를 묻지도 않고 곧장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지만 첫 싸움에서 패배했다. 그는 도성으로 쫓겨나 제군의 포위를 받은 후에야 제환공의 침공이 왕자 퇴의 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군의 잘못이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중얼거린 위희공은 큰아들 개방에게 황금과 비단 5수레를 주며 제환공에게 가서 강화를 요청하도록 명령했다. 개방이 제환공에게 뇌물을 바치자 제환공은 마음이 바뀌었다. 선왕의 법에 따르면 아비가 지은 죄는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어찌 진심으로 위희공을 핍박할 마음이 있었겠는가. 개방은 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제환공을 보았고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모습을 보고는 불현듯 제나라에서 벼슬을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성으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제환공을 찾아가 말했다. 제나라로 들어가 군우를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에 제환공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대는 위희공의 장자이다. 차례대로라면 위나라 임금에 오를 사람인데 어찌하여 군의를 버리고 나를 섬기려 하느냐. 그러자 개방은 단호히 답했다. 군우께서는 천하의 명군이십니다. 그런 군주를 옆에서 모시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영광입니다. 어찌 임금 자리보다 못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방의 말에 제환공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환공은 위공자 개방을 데리고 제나라로 돌아와 대부로 삼고 자신의 곁에 두며 특별히 신뢰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삼귀 또는 삼총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는 제환공의 지나친 총애를 받은 세 사람을 가리키며 각각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포함했다. 스스로 거세하고 시종이 된 수초,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며 제환공에게 사람 고기를 맛보게 한 여가, 세자 자리를 버리고 제나라로 온 위공자 개방. 이 세 사람은 제환공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지나친 총애는 종종 화를 낳는 온상이 되기도 했다.
훗날 이 세 사람의 존재는 제나라를 큰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된다. 제환공 같은 명군조차 아첨하는 자들로 인해 모든 것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